여러분 혹시 내 삶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의 텅 빈 자리를 채우려고 억지로 대역을 맡은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정말 숨막히는 기분이죠.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구나 대체품으로 쓰이는 느낌이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기이하고 숨막히는 모순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심층 탐구가 시작됩니다. 보통 역사 속의 왕자라고 하면 막 화려한 궁궐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왕족이니까요. 근데 오늘 다룰 자료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그 환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15세기 조선의 왕자, 안평대군의 생애를 다룬 문헌 기록들을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걸작이죠. 거칠고 기이한 암산과 평화로운 복숭아꽃 숲이 아주 극적으로 충돌하는 몽유도원도의 원본 이미지 자료도 함께 분석해 볼 겁니다. 좋아요. 이번 시간의 미션은 그냥 지루한 미술사 해설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그림과 대자암이라는 공간 이면에 숨겨진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긴 한 인간의 서사를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그가 어떻게 예술을 통해 발버둥치며 해방을 찾으려 했는지 그 처절한 과정을 따라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이 모든 비극과 예술의 씨앗이 뿌려진 시점을 이해하려면 1418년이라는 운명적인 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1418년. 조선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연도일 거예요. 바로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른 해잖아요. 아, 세종대왕 즉위년이군요. 그럼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굉장히 희망차고 밝은 시기였을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권력의 이면은 좀 달랐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태종, 이방원이 상황으로서 여전히 막 거대한 권력을 쥐고 조선을 통제하던 시기였거든요. 아, 진짜 실세는 따로 있었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 해에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탄생이 온전한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 왜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축복을 못 받다니요? 공교롭게도 그 해에 태종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꼈던 막내 아들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삼촌인 성령대군이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홍역으로 요절한 겁니다. 14살이요? 와, 태종이면 그 피바람을 일으키며 왕위에 오른 냉혹한 군주잖아요. 근데 늦둥이 막내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어땠을까요?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은 그 죽은 아들의 넋을 위로하려고 엄청나게 거대한 사찰을 세우기로 결심하죠. 약간 슬픔을 스케일로 승화시킨 거네요? 그럼 절을 어디에 지었나요? 처음에는 자기가 매일 볼 수 있게 도성 한복판에 궁궐이랑 아주 가까운 곳에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당시 대신이었던 하연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오, 왕한테 반대를요? 뭐라고 하면서요? 전하, 도성 가까이는 너무 번잡해서 망자의 혼이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인적이 드문 고요한 곳에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간언을 한 거죠. 오, 되게 합리적인 조언이네요. 태종이 그걸 들었나요? 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도성에서 뚝 떨어진 고향 덕양이라는 아주 외진 숲속에 절을 세우게 됩니다. 그 절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공간인 대자암입니다. 대자암. 그러니까 대자암은 스님들이 불궁을 드리는 평범한 절이 절대 아니었네요. 그렇죠. 절대 권력자였던 할아버지의 그 거대한 슬픔, 그리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어린 삼촌의 원혼이 짓누르고 있는 아주 무겁고 음습한 기억의 저장소였던 겁니다. 와, 이거 상황을 요즘식으로 비유해보면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거실 한가운데에 일찍 죽은 막내 삼촌의 커다란 영정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끔찍하네요. 네, 온 가족이 나를 볼 때마다 그 삼촌을 떠올리는 집안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용도로 쓰인 셈이네요. 아주 뼈저린 비유입니다. 실제로 안평대군이 태어났을 때 궁궐 안팎에서는 저 아이는 죽은 성형대군이 환생한 건가? 아니면 그를 대신하러 온 건가? 막 이런 수군거림이 가득했다고 해요. 애한테 너무 가혹한 시선 아닌가요? 근데 그 잔인한 수군거림이 곧 현실이 돼버립니다. 안평대군이 조금 자라자마자 조선 왕실은 그를 죽은 성형대군의 제사를 잇는 양자로 입적시켜버립니다. 잠깐만요. 아니 여기서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아버지가 세종대왕이잖아요. 버젓이 살아있는 최고 권력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양자로 덜컥 들어갑니까? 그게 참 현대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게다가 자기 삼촌의 아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족보가 너무 기형적으로 꼬이는데요. 안평대군한테 선택권이란 게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당시 조선을 지배하던 유교적 제사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봐야 하는데요. 자손 없이 죽은 귀신을 무사귀라고 불렀거든요. 무사기요? 무사기가 뭐길래요? 이게 단순히 불쌍한 영혼이 아닙니다. 국가와 가문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 위험한 원혼으로 여겨졌어요.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다는 건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와, 제사가 그 정도 의미였군요. 그냥 조상 기리는 추모 행사가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태종과 왕실 입장에서는 성령대군의 원혼을 달래고 국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제물처럼 그 자리에 끼워 넣어야만 했던 거예요. 마침 성령대군이 죽은 해 태어난 게 안평대군이니까 가장 완벽하고도 불행한 부속품으로 선택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자 입적과 동시에 안평대군의 혈연 관계는 완전히 얽혀버리게 되죠. 두 명의 어머니를 두게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게 이래서 그런 거군요. 네,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 소원왕후가 눈앞에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평생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 없는 죽은 삼촌의 부인을 공식적인 어머니로 모셔야 했어요. 진짜 미치겠다. 숨이 턱 막히네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틈이 아예 없었네요. 설상가상으로 1422년에는 더 기가 막힌 인연이 맺어집니다. 성룡대군의 장인, 그러니까 안평대군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판 난인 성옥이라는 사람을 외할아버지로 모시게 돼요. 아니, 친아버지는 왕인데 맘대로 다가갈 수가 없고 친어머니를 두고 다른 사람을 어머니라 불러야 하고 가짜 외할아버지까지 모시면서 그 무서운 대자함을 오가야 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안평대군을 가장 억압했던 부분입니다. 그 대자함에서 제사 지낼 때마다 종소리가 울릴 거 아니에요. 향냄새 나고. 그때마다 가짜 외할아버지랑 마주 앉아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삶은 온전히 내 곳이 아니구나 뼈저리게 느꼈겠네요. 자아가 철저히 부정당하는 상황이었죠.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돌파구가 없으면 진짜 미쳐버렸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술에 빠지게 된 건가요? 정확합니다. 안평대군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자 도피처가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랑 교류하면서 문학과 예술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안평대군 글씨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조선 최고의 명필이었다면서요? 네,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그의 글씨는 살아있는 숨결 그 자체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죠? 그 가짜 외할아버지 성억이 주도해서 대규모로 불경을 편찬하는 국책 사업이 열리는데요. 이때 안평대군의 붓글씨가 그대로 쇠로 주조돼서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와, 붓글씨가 쇠로 된 금속 활자가 됐다고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에서요? 아니, 요즘 시대로 치면 이게 약간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클로닝 같은 거잖아요. 아, 디지털 복제요? 네, 그 좁고 숨막히는 궁궐이랑 대자함에 자기 육체는 갇혀 있고 삼촌 대역이나 하고 있지만 자기 영혼이 담긴 그 폰트를 세상에 수만 장씩 찍어낸 거잖아요.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냥 죽은 삼촌 대역이 아니다. 내 이름은 안평이고 나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 약간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거든요. 그 디지털 클로닝이라는 비유가 정말 매력적인데요. 근데 당시 15세기의 시대적 메커니즘을 보면 약간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아 표출이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당시 불경을 위해 활자를 만드는 작업은 개인이 자아를 뽐내는 예술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와 가문이 강제하는 엄중한 의무였거든요. 아, 맞다. 성옥이 주도했다고 하셨죠? 네, 안평대군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예술적 재능마저도 결국 성령대군의 명복을 빈다는 그 억압적인 굴레 속에 차출당한 셈입니다. 헐,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기가 좋아서 폰트 배포한 게 아니라 그놈의 제사 시스템 때문에 필체마저 착취당한 거군요. 활자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이 위를 유려하게 흘러가는 그 자유로운 붓글씨가 끈적한 밀랍과 나무에 새겨지고 와, 그 다음엔 거기다 펄펄 끓는 뜨거운 쇳물을 들이붓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차갑고 무거운 쇳덩어리로 굳어지는 산업적 생산 과정입니다. 수많은 장인들의 땀과 매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노동이 안평대군이 원했던 영혼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겠죠. 진짜 소름 돋네요. 육체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예술적 재능마저 금속이라는 단단한 틀에 갇혀버린 거네요.
그럼 대체 어디로 도망가야 해요? 현실에서도 그 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유를 못 얻었으니까요. 결국 그가 도달한 곳은 무의식의 세계, 즉 꿈 속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 유명한 몽요도 온도. 네. 억압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안평대군이 아주 선명하고 기이한 꿈을 꿉니다. 거친 바위산을 지나서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무릉도원을 거니는 꿈이었죠. 와, 자다 깨자마자 그 꿈이 날아갈까 봐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을 불렀다면서요? 맞아요. 자기가 본 걸 막 생생하게 설명해서 그리게 합니다. 그렇게 단 3일 만에 완성된 걸작이 바로 몽유도원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이미지 자료를 띄워놓고 보고 있잖아요. 제가 미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그림 진짜 보면 볼수록 기괴할 정도로 강렬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뭔가 조현병적인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이 한 화폭에 억지로 우겨 넣어진 느낌이거든요.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왼쪽 하단부를 보세요. 숨이 턱 막힙니다. 거친 암산들이 몰려있는 부분이죠. 네, 시커멓고 날카로운 기암괴석들이 무슨 깨진 유리창 조각들처럼 뾰족하게 솟아있어요. 안개도 짙게 껴서 엄청 음산하고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베일 것 같은 무슨 지옥 입구 같아요. 정확한 관찰입니다. 근데 시선을 오른쪽으로 쓱 돌리면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잖아요. 계곡 사이로 너무 둥글둥글하고 평화로운 분홍빛 복숭아꽃 숲이 쫙 펼쳐져 있어요. 빛이 확 쏟아지는 환상의 세상이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안견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두 세계를 같이 그린 걸까요? 그냥 예쁜 복숭아밭만 그려도 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 그림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왼쪽은 지옥, 오른쪽은 천국. 이게 안평대군의 그 두 개의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진행자님이 몽유도원도의 가장 매력적인 지점을 완벽하게 짚어내셨어요. 이 그림의 위대함은 바로 그 극명한 대비에 있습니다. 안견은 그냥 두 세상을 나란히 이어붙인 게 아니에요. 그럼요. 붓을 쓰는 기법 자체를 아예 다르게 썼습니다. 왼쪽에 날카로운 현실을 그릴 때는 붓을 도끼처럼 눕혀서 거칠게 찍어내리는 부벽준이라는 기법을 썼어요. 바위의 폭력적인 질감을 살린 거죠. 아, 그래서 막 찌를 것 같이 날카로워 보였구나. 그럼 오른쪽 무릉도원은요? 반대로 무릉도원은 구름처럼 뭉게뭉게 번지듯이 그리는 부드러운 필법을 사용했습니다. 와, 기법 자체가 달랐네요. 그럼 왼쪽 산은 그냥 배경이 아닌 거네요? 당연히 아닙니다. 왼쪽의 험준한 바위산은 안평대군을 평생 짓눌렀던 죽은 삼촌의 무게, 두 명의 어머니, 숨막히는 제사, 그 모든 트라우마가 묻힌 대자암이라는 가혹한 현실 그 자체인 겁니다. 대박. 그럼 오른쪽에 그 부드러운 복숭아꽃 숲은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자신만의 이상형이고요. 네, 오직 자신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이죠.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지워버린 게 아니라 그 끔찍한 현실마저 하나의 화폭 안에 융합시킨 겁니다. 아, 현실을 지우지 않고 다 끌어안았다는 거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미스테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뭡니까? 이 걸작이 완성됐잖아요. 안견이 딱 받쳤을 때 안평대군이 이 그림을 도대체 어디에 뒀는지 아시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만의 이상향을 그렸으면 자기 침실이나 아버지 세종서재에 걸어둬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가장 소중한 곳에 두겠죠. 근데 안평대군은 이 몽유도원도를 대자암에 봉안해버립니다. 아니 대체 왜요? 자기가 평생 억압받았던 그 상실의 몽간, 트라우마에 늪인 대자암으로 가장 사적인 꿈을 돌려보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모순적인 행동이죠. 맞아요. 왜 그런 기괴한 선택을 한 걸까요? 하지만 안평대군의 심리적 궤적을 깊이 따라가 보면 이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철학적 결단이자 승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승화요? 어떻게 그게 승화가 되죠? 안평대군은 깨달았던 겁니다. 삶이라는 게 과거의 고통을 뚝 떼어내고 미래의 이상향으로만 직선처럼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 직선이 아니다. 네, 대자암은 모든 게 시작된 곳이잖아요. 삼촌의 죽음, 양자 입적, 자신의 탄생, 가짜 혈연, 그 모든 폭력과 억압의 중심지죠. 그는 거기서 도망치는 대신에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평화로운 꿈을 그 차가운 공간 한가운데에 딱 내려놓은 겁니다. 예술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의 공간으로 덮어버린 거네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거대한 화해를 이뤄낸 거군요. 맞습니다.
삶은 결국 기억이 얽힌 둥근 원처럼 이어져 있다는 걸 인정하고 끌어안은 거죠. 삶은 원으로 이어진다. 진짜 압도적이네요. 여러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세종대왕도 세상을 떠났고 성옥도 죽었고 심지어 안평대군 본인도 나중에 수양대군이랑 권력 투쟁에 휘말려서 사약받고 죽잖아요. 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근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권력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대자암토는 여전히 고요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차가운 쇳물로 굳어버린 안평대군의 활자는 수천 수만 장의 불경에 찍혀서 전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몽유도원도의 복숭아꽃은 지금도 캔버스 위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뿜어내며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물리적 육신은 사라졌어도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그 예술적 흔적은 시공간을 초월해버린 겁니다. 맞아요. 오늘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지금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방에 있는 물건들이나 오래된 전통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심코 따르고 있는 제사나 명절 의식 같은 것들도 좋고요. 네, 그런 당연해 보이는 일상 이면에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의무나 세대를 거쳐 대물림된 슬픔이 숨어 있을지, 혹은 누군가가 꽁꽁 묶어둔 꿈이 얽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타인의 기대를 채우는 대역으로 살고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자, 이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을 맴돌게 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아까 우리가 안평대군이 숨막히는 현실을 벗어나려고 몽유도원도라는 그림 속으로 도피했다고 했잖아요. 그 그림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요. 네, 그렇게 해석했었죠. 근데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그의 숨결이 담긴 글씨는 비록 차가운 쇠틀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수만 장의 종이에 찍혀서 조선 팔도 이름 모를 백성들의 손에서 손으로 퍼져나갔단 말이죠. 아, 인쇄된 활자의 확산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대자암 깊은 산속 은밀한 사찰에 조용히 갇혀서 소수의 왕실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한 점의 몽유도원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땀 묻은 손끝을 거치며 흩어진 인쇄된 글씨들. 오, 이거 굉장히 새로운 관점인데요. 어쩌면 안평대군이 진정으로 원했던 시공간을 추월한 완벽한 자유는 저 고고하고 환상적인 무릉도원이 아니라 타인들과 부대끼며 바람처럼 흩어진 그 낡은 불경의 활자들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림이라는 고립된 이상향과 활자라는 흩어지는 생명력. 무엇이 진정한 해방이었을지 여운이 깊게 남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삶의 형태 중에서 무엇이 진정한 자유일지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